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무처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일하랴 아이 보랴 세상의 모든 워킹맘님들 응원합니다. 저 역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그래도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고생 끝에 매달 최소 600에서 8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이고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와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소위 연을 끊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도 얼굴 볼 일 없고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와 화해하길 요구하면 바로 이혼할 생각입니다. 남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시댁에 가자고 조르거나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달라는 부탁을 이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어머니와 연까지 끊었을까요? 제가 심하다고 생각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저는 공기업의 파견직 비서로 오래 일했습니다. 비서라고 하면 커피만 타주는 능력 없는 마네킹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막상 비서의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바쁠 수 없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저녁 8시까지 일했고 늘 긴장 속에서 업무하며 보스가 시키시는 다양한 지시사항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보신 분들이 계시려나요? 저는 그 정도까지의 난이도는 아니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했어요. 제 보스가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셨고 업무에 있어서 완벽주의자 같은 성향이 있으신 터라 그거 맞춰드리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미팅 가시기 전 참석자분들의 프로필을 정확하게 분석 정리해서 올려드려야 했고 특히 오찬에 예민하신 분이라 저는 여의도 전 지역 식당과 그 메뉴들을 줄줄 꿰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건 약과였고 늘 보스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전문 비서의 일이었고 평일 12시간 근무는 물론이고 퇴근 후 주말까지 제 핸드폰은 늘 진동이나 무음이 아닌 벨소리로 해놓고 언제 내려올지 모를 지시에 대비해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 일하니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위염, 장염, 편도염 등 온갖 염증에 시달렸고 갑상선 수치 역시 비정상적이 되어 몸이 완전히 축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직서를 냈는데 비서실에서 제 연봉을 40% 올려주겠다고 이례적으로 정직원까지 시켜줄 테니 더 버텨달라 잡기까지 하더라고요. 달콤한 제안을 뒤로 한 채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저는 퇴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직장에서 만난 대리님과 감정이 깊어져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조금 더 일찍 서로의 마음을 알았으면 사내 연애를 했을 텐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 사귀게 되었죠. 대리님은 예전부터 저에게 호감을 가졌었는데 제가 늘 바빠 보여 커피 한잔 하잔 말도 못했다더군요. 대신 이따금 제 책상에 초콜릿 같은 주전부리를 올려놓고 왔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알고 그 배려심에 더 반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약 1년간을 열심히 연애하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소위 시내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 대리였고 저는 7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다시 비서직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워져서 카페 알바를 하며 릴렉스 하던 중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건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누가 봐도 제 스펙이 너무나도 낮았고 이 점은 시댁에서도 눈엣 가시였어요. 처음엔 저를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요. 학벌도 앵간치 안 맞아야지. 우리 아들은 내놓으라 하는 명문대 졸업해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공기업 들어가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파견직이나 하던 애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심지어 지금은 백수잖아. 엄마, 백수는 아니고요.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잘 보는데 와이프 될 사람 직장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좋아서 하고 싶은 결혼이에요. 무엇보다 심성이 얼마나 착한지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글쎄, 이쁘고 착한 건 나도 알고 있다만 둘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 너는 의사, 변호사랑도 결혼할 수 있는 수준이고 주변에서도 너 소개시켜달라 하는 강남 아줌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엄마,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이 사람 좀 봐주세요. 그렇게 처음 저를 소개시켜드리는 자리에서 이렇듯 잊지 못할 무안을 당했었고 저는 바보같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탁 숙인 채 닭똥 같은 눈물만 똑똑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모욕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하기엔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웠고 스스로가 너무 위축되어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그때 남친이 거의 단식 투쟁하다시피 시어머니께 대들고 화내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셨다더군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이때 일을 종종 곱씹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그냥 계속 만나보라 할 걸 그랬어. 새애기 네가 헤어지자고 해서 괜히 로미오와 줄리엣 마냥 애틋해졌지 뭐니.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헤어졌을 텐데 너 일부러 그랬지. 이러시며 결혼 내내 저를 무시하고 모욕 주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잡음 역시 당연히 있었죠. 시댁에서 예물 예단을 정말 도가 넘치게 요구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시할머니까지 전부 입을 수 있게 밍크 코트 3벌을 최고급으로 해오라 하시질 않나. 저에게는 300만원짜리 목걸이 주시면서 시어머니 당신께서는 800만원짜리 시계를 사달라 하시더군요. 게다가 가전은 몰라도 가구는 압구정에서 디자이너 제품으로 해야 한다며 소파 하나에 1200만원짜리를 골라 저에게 구입하라며 사진 찍어 보내시기도 했고 신혼집 들어가는 간장 종지 하나까지 전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넣을 수 있다며 듣도 보도 못한 갑질을 하셨습니다. 단전은 시댁에서는 남편 결혼하는데 1원 한 장 지원 안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소위 개천용이에요. 시댁은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시아버지는 용역일 하시며 근근히 버셨는데 그나마도 허리를 다치신 이후로는 일을 전혀 못하셨어요.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신 건 시어머니셨는데 어머님 역시 이렇다 할 자격증이나 학벌이 없으신 관계로 청소나 공사 자빌 보조 등을 하시며 일을 하셨어요. 남편은 학원 과외 한 번 안 받고 혼자 공부하며 스스로 앞길을 개척한 케이스였고요. 시누이는 그냥 평범하게 전문대 들어가서 취미생사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집안이라 사실상 재산이랄 것도 없고 남편이랑 신우가 매달 보내주는 돈 아니면 노후 준비할 것도 없는 상태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남편보다는 학벌 직장의 스펙은 낮지만 집이 잘 살아요. 친정엄마가 외갓집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좀 있으셔서 저 고등학생 때 40평대 큰 집으로 갑자기 이사간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신혼집도 저희 엄마가 해주셨어요. 제가 남편보다 기우는 결혼을 하는 터라 시어머니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 다 아시고 조금이라도 덜 흠 잡히려 신혼집을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5억 중반대로 서울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매매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과한 예물예단 요구는 저희 친정에서 신혼집을 매매해주겠다는 말 한마디에 쏙 들어가더군요. 안 그래도 계속 과하게 요구하면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에서 집을 해주시겠다 하니 알아서 입을 싹 닫으시더군요. 저희 집이 시댁보다 잘 사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집까지 턱턱 해줄 정도인지는 모르셨는지 놀라시기까지 했죠. 그 이후로 그냥저냥 스무스하게 흘러간 결혼 준비였고 다행히 큰 잡음은 없이 평범하게 결혼 잘 끝냈습니다. 남편은 신혼집 해준 저희 친정 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해하면서 사위 노릇 충실히 잘 하려고 노력 많이 했죠.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어서 아들 빼앗겼다고 표현하실 정도였죠. 그래도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고 서로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둘만의 미래를 그리며 신혼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 하기를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또 직장생활하면 전처럼 몸 안 좋아질까봐 걱정돼. 무슨 불기영화를 누리겠다고 당신까지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해. 내가 버는 걸로도 충분하잖아. 혹시 부족하다면 그래도 아껴가면서 잘 살자. 여보 월급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오히려 차고 넘치면 넘쳤지. 그게 아니라 나도 내 일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아기 생기기 전에 알바라도 하면서 반찬값이라도 벌고 싶어. 그러지 마. 당신은 그냥 쉬어. 그리고 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으면 아기 다 키워서 초등학교라도 들어간 후에 해도 늦지 않아. 그때는 내가 자기 서포트 해줄게.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도와주고. 여보,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렇게 남편은 제가 전업하는 걸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또 만족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제가 차려준 저녁 식사 냄새가 황홀할 지경이래요. 그동안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리도 간절히 원했던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라며 본인 어릴 적 너무 바빠 건조하게까지 했던 시부모님 때문에 결핍되었던 어떤 부분들까지도 치유받는 듯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저도 굳이 일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며 편한 꼴을 절대로 못 보셨습니다. 남편을 아침 먹여 출근시키고 나면 오전 8시 정도입니다. 그때 저는 집안을 환기하고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아침은 뭐 해 먹였니? 아, 네. 시래기 된장국에 애호박전이랑 고기도 하나 안 해 먹여 보냈단 말이야. 아니요. 남편이 아침엔 고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네가 잘게 썰어서라도 단백질을 먹여 보내야지. 가게 책임지는 가장한테 아침 식탁부터 풀밭이 웬 말이야. 어머님, 남편이 다 원해서. 시끄럽고 너는 월초마다 식단 계획표 짜서 나한테 검색을 맡아라. 우리 아들 뭐 해먹이고 사는지 나도 좀 알아야겠으니까. 어머님,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침 저녁에 남편에게 먹일 음식을 검사해야겠다며 식단 계획표로 짜서 월 초에 보내길 요구하셨습니다. 그 일은 남편이 알게 되어 노발대발 화내어 없던 일이 되었지만 어머님은 앙심을 품게 된 계기가 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매일 전화하셔서는 남편이 아침 잘 먹고 갔는지 뭘 입고 갔는지 상세히 물으셨습니다. 오후에도 한 차례 전화하셔서는 뭐하고 있니? 할 거 없으면 소파에 들어누워 있지 말고 책이라도 좀 읽든지 아님 자격증 공부라도 하든지 해라.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시에 신혼집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만약 집에 없으면 그날은 난리 납니다. 남편 직장 보내고 저 혼자 롤로랄라 놀러 나갔다며 팔자 좋은 여편네라며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십니다. 저는 정작 장 보러 마트에 간 거였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반년간은 친구도 만나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하도 간섭하고 도끼 눈을 뜨며 감시하셔서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너무 지쳐갔고 남편도 사실 다 알게 되고 나서 시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어머니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까지 오고 위경련이 심해져 응급실까지 몇 번 갔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원형 탈모 걸린 것도 본인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유전이라며 저를 문제 있는 집안 핏줄이라 하시며 장차 태어날 손주가 물려받기라도 하면 가만 안 두겠다시며 으름장을 놓으시더군요. 그냥 말이 안 통하는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하거나 얼굴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선 제 편이긴 했지만 또 은근히 본인 어머니를 딱하게 생각하며 연민을 가지고 있는 장남이었거든요. 아프신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우악스럽게 변한 건 다 사정이 있어서라고 생각해서인지 본인 어머니가 상식 없이 나올 때는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 하면서도 한편으론 제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이해 못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남편은 어쨌든 가정 내에서는 최고의 남편이었으니 시어머니 일 제외하고는 그래도 나름 행복한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낳고 나서였죠. 첫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시어머니는 뜰 듯이 기뻐하시며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장남에 장손주 있고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 지역 토박이이신 터라 얼마나 아들 손자가 간절하셨겠어요. 어머님은 제가 아들을 품었다는 말에 태도가 180도 변해선 저에게 엄청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기쁘기는커녕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태어난 제 아들은 당연히 어머님의 삶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그 3주도 못 견뎌 하시고 빨리 집에 오라고 퇴근하시더군요. 당신께서 산후조리 해줄 테니 당장 손자 데리고 나오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시던지. 저희 친정엄마랑 조리원에서 약간 다투시기도 했어요. 아니, 손자 애더라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제 딸 몸조리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부인? 그러니까 내가 해주겠다고요. 우리 손자가 저기 불편하게 누워있는데 사부인은 마음이 아프지도 않으세요. 불편하다뇨. 저 간호사분들 다 신생아 전문가예요. 저희보다 잘 볼 텐데요. 그리고 사부인은 정말 손자 생각만 하시는군요. 우리 딸은 아직도 회복이 덜 됐는데 어찌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좋았잖아요. 몸이 원체 약해선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병이 생긴다니 그건 며느리가 잘못한 거죠. 뭐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서 옥신각신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말만 하면 진저리를 치면서 너무 싫어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의 총애를 받은 제 아들이었고 역시나 아들 태어나고 나서 엄청 간섭하시더라고요. 조리원 퇴소하기 전부터 저희 신혼집에 가 계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다 정리해 놓은 아이 방이 마음에 안 든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아엎으셨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에게 모유 먹이고 있는데 옆에서 빤히 보시다가 자세가 불편해 보인다며 강제로 아이 얼굴을 미시는 통에 아이가 분수토를 한 적도 있고요. 역시나 청기저귀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아이 조리원 퇴소하고 나자마자 청기저귀 써야 한다며 어디서 광목천 한무대기를 가져오시더군요. 요즘은 청기저귀도 잘 안 쓸 뿐더러 쓰더라도 대나무 섭리로 만든 부드러운 걸 사용하는 게 추세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져오신 그 빳빳한 걸 굳이 쓰셔야 통풍이 잘 된다 고집하시며 시판 기저귀를 벗기고 광목천을 대시더니 결국 아이 엉덩이에 발진이 일어나더군요. 게다가 아이 수면 시간부터 옷 입히는 것까지 하나하나 전부 입대시며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혼내셨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산후 우울증이 왜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손을 써 시어머니를 다시 시댁에 보내드렸어요. 가시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며느리가 내쫓는다고 동네방네 외치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잠잠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 사건들은 많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2돌이 지났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슬슬 어린이집을 보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는데 시어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일도 안 하면서 뭘 벌써 애를 기관을 보내니? 3돌까지는 엄마가 끼고 있어야지. 아이를 온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오전에만 다닐 거라 점심 먹고 올 거예요. 그 정도는 사회성 발달에도 오히려 좋고요. 그냥 네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 되지. 그 어린애가 뭘 한다고 벌써 어린이집에 보낸다니. 일도 안 하는 주제에. 너 애 보내고 띵가띵가 놀려고 그러지?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24개월이면 보낼만 해요. 그리고 남들은 돌 되기 전에도 보내는데 왜 그러세요? 아가씨도 현준이 15개월에 어린이집 보냈잖아요. 아니, 그건...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고 내공이 쌓여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나름 반격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은 별곳에 다 트집을 잡으며 저를 깎아내리기 바쁘셨어요. 그게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부터는 제가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이제 애도 어린이집 가는데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아이가 오전에만 어린이집 다니니 시간이 여의치 않아요. 저 일하려고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하는 건 어머님도 싫으시잖아요. 그건 그렇다만, 그래도 애 1시간이라도 어디 나가 있을 때 뭐라도 좀 해. 질펀하게 누워있지 말고.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어머님의 무례한 공격에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할 말은 하고 살았는데 어머님은 제가 아들 낳고 요새 부린다고 생각하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웬만한 공격에 다 우연하게 넘어가니 어머님은 제 유일한 단점이라고 여기시는 학벌과 직업을 물고 늘어져서 제게 모욕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보다 안 좋은 학교 나와서 직업도 제대로 없으니 결혼하고 나서 애만 보고 집에서 논다며 혀를 끌끌 차며 한 소리 하셨어요. 그것도 꼭 남편 없을 때만 그러시거나 저에게 따로 전화하셔서는 그러셨죠. 남편 앞에서 하면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뭐라고 하니까요. 아무튼 저희 아이가 5살이 되어 유치원에 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에 둘째를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둘째가 안 생기더라고요. 제 생각엔 어머님의 2, 3일에 한 번씩 오는 잔소리 전화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는데 몸도 안 좋은 며느리가 좋은 핑계 된다고 하실까봐 입 밖으로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왜 둘째 안 가시냐고 그럴 거면 빨리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고 퇴근하셨고 남편은 결사 반대했어요. 제가 전업하는 곳에 만족하는 남편이었고 일한답시고 괜히 밖에 있으면 아이를 기관에 오래 두게 하니까 그걸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일하라 뭐하라 간섭하니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제가 공인중개사 준비해보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럼 힘들지 않은 선에서 해보라고 저를 응원했고 시어머니는 잔뜩 비웃으시며 그거 개나 소나 다 하는 것도 아닌데 네가 붙겠니? 그걸 붙을 머리였으면 우리 아들 같은 공기업이나 들어가지 그랬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더 오해가 생겨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아이 유치원 보내고 나면 바로 독서실 가서 공부하려고 일부러 집안일도 새벽 일찍 일어나 다 마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기관에 가 있는 6시간 동안 커피 한 잔에 의지한 채 책만 보고 살았고 아이 하원하고 나면 치용실에 육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다들 잠든 시간에 새벽까지 공부했죠. 그렇게 코피 터지게 공부했더니 운이 좋게도 1차에 바로 붙었어요. 제가 1차 붙었다고 하니 친정에서는 뛸 듯이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고 남편 역시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고생 많았는데 어떻게 시험에 한 방에 붙냐며 저를 자랑스러워 해줬죠. 시어머니만 역시나 비아냥 되시며 개나 소나 다 붙는 1차 아니냐고 비웃으시더군요. 언제는 개나 소나 다 하는 줄 안다더니 이제는 말이 바뀌신 게 웃겼어요. 1차 붙고 나니 남편이 본인이 육아휴직을 낼 테니 저더러 공부에 전념하라 하더군요. 저희 남편 직장은 남자들도 육아휴직 쓰는데 좀 자유로워서 개의치 않고 씁니다. 그렇게 3개월만 본인이 아이 라이딩 해주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아 할 테니 저더러 남은 시간 열심히 몰입해보라 응원해 주었어요.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화내면서 남자가 어디 육아휴직 낼 생각을 하냐며 남자가 애보고 집안 살림하는 꼴 절대로 못 본다며 저더러 공부한다는 요새 부리고 앉아있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군요. 남편이 그러지 좀 마시라고 하냐니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어머님은 이제 제가 공부한답시고 남편한테 아이를 맡긴 게 고가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진짜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남편까지 휴직 내서 뒷바라지 해주는데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이 차에 붙었어요. 저도 드디어 공인중개사가 된 겁니다. 그날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저도 드디어 자격증을 얻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돌아가는구나 싶은 마음에 감격스럽더군요. 모두가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행복해했고 시어머니도 웬일로 저에게 기특하다 한마디 하시며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인정받았나 싶어서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님과 제대로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6살이 되고 나서 저는 어느 신도시 끄트머리 중개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집이랑 꽤 멀어서 출퇴근 거리는 왕복 2시간 꼬박 운전해야 하는 거리였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그냥 수쳐 보일 제 몸처럼 지니며 모든 걸 흡수하려 했고 다행히 제가 이전에 7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비서직을 했던 경험 때문인지 고객 응대에 수월했어요. 포기할까도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딱 반년 버티니 수입이 안정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저 같은 생신입을 믿고 계약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저를 고용한 사무실에서도 저에게 자리를 많이 내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어느새 월 800만 원도 찍게 되었어요. 제 통장을 봐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를 믿고 뒷바라지 해준 제 남편에게 가장 먼저 고마웠고 엄마 일하느라 덩달아 고생하는 우리 아들한테도 많이 미안했습니다. 어떻게 보니 남편보다 더 많이 벌게 된 저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남편 차를 바꿔줬고 남편도 저를 업어주다시피 하며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전업하길 바랬던 남편도 자연스레 가사 분담을 반반씩 하더라고요. 제가 늦게 오는 날엔 알아서 저녁까지 싹 차리고 제가 씻고 나오면 설거지까지 어느새 싹 해놓을 정도로 살림을 깔끔하게 잘 하더라고요. 아들 역시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고 제 늘어난 수입에 저축도 꽤 늘어 이제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계획까지 짜는 꿈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평화로움을 깬 건 역시나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남편이 집안일 하는 것에 너무나도 불만이었던 시어머니는 제 사무실까지 전화를 걸어 빨리 퇴근해서 남편 밥 차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선 넘은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남편 밥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이도 100% 케어해야 하는데 남편이랑 나눠서 하고 있으니 괜히 당신 아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 서러우시대요. 뭐 얼마나 번다고 나가서 그러고 있니? 일은 하되 여자가 살림에 손을 놓으면 안 되지.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리고 저 800만 원 넘게 벌고 있고 이제 자리 잘 잡고 있는데 벌써 관두면 안 돼서 어머님께서 늘 저한테 맞벌이 하라고 압박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와 왜 그러시나요? 뭐라고? 800만 원? 아니 우리 아들도 600만 원을 못 버는데 네가 800만 원을 번다고? 세상에 말도 안 된다. 아니 뭐 한다고 네 남편보다 더 벌면서까지 밖에 나돌아다니고 있어. 너는 그게 문제야. 정도가 없어. 그래서 네가 늘 마음에 안 들었다고. 어머님은 제가 800만 원 벌었다는 소리에 이성을 잃으신 듯 했어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저더러 남자보다 더 벌면 못 쓴다는 둥, 공기업 다니는 아들이 집에 와서 집안일까지 해야겠냐는 둥, 이제 와서 또 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 정도로 벌면 안 되는데요? 저도 남편보다 더 벌 수 있죠. 왜 우리 아들이 나서서 집안일하고 애보고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 네가 돈 좀 번다고 우리 아들 무시했구나. 그래서 기죽어서 앞치마 메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이제 진짜 전화 끊겠습니다. 이것 봐. 돈 좀 번다고 시애미까지 무시하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기가 다 죽어서 그러고 있지. 너 그럴 거면 그냥 관둬. 다시 전업해.
지 친정에서 집 해줬다고 고개 빳빳이 들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아주 이제 우리 집이 우습지? 그 말에 저도 꼭지가 돌아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아니 언제는 그렇게 일하라고 집에서 퍼질러 누워있는 걸 못 보겠다 매일매일을 괴롭히시더니 이제 일하니까 그게 또 보기 고가우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신혼집 해줄 여력이 되니까 그 덕에 대출 안 받고 시댁에 꼬박꼬박 용돈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는 또 친정에서 집 해준 게 아니 꼬우세요? 어머님, 줏대 좀 챙기세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머님 기분에 따라서 말 바뀌시는 거 저 아주 지긋지긋해요.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어머님은 안 어지러우세요? 제발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제 못 참아요. 라고 따졌더니 어머님이 버벅거리시면서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전화 끊었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는 못 참겠고 이제 이혼하겠다고. 그렇게 제 말만 전하고 집에 와서 남편이랑 만나니 남편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저를 다급히 말리더군요. 엄마 신경 쓸 거 없다고 이제 본인이 더 잘 중재하겠다는데 미안하지만 남편 얼굴도 보기 싫더군요. 그냥 그대로 아이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까지 휴가 써서 저 잡으랴, 시댁 가서 한판 하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다만 남편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내게 며느리 노릇 바라면 이번에는 사정 안 보고 바로 이혼하겠다. 친정도 잘 살고 이제 돈도 당신보다 버는데 내가 뭐하러 시어머니 망언 듣고 참아야 하느냐. 그동안 참아왔던 응어리들을 모조리 뱉어냈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모두 인정하더군요. 그리고 제 말대로 시어머니가 저한텐 다신 연락하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맡겠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안 갔어요. 아들한테는 지 사랑해주는 할머니일 텐데 무슨 잘못이 있겠냐 싶어 남편이랑 아들만 시댁으로 가끔 보내곤 했죠. 이렇게 몇 년 지내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잡음 없이 행복하게 안정 찾으니 저에게 감히 며느리 노릇 부탁할 생각도 안 하고 있네요. 진작 할 말 하며 살 것을 괜히 속병 나도록 참고 살았던 지난날의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님의 지속된 가스라이팅에 스스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며 건강한 삶 사시길 기원할게요.